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어머, 옆집 할머니가 응급실에 갔다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이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늘 건강해 보이던 분이었는데 혼자 쓰러져 사흘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결국 택배 기사님이 이상하다 신고해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나도 20년 뒤엔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2024년 독거노인 가구가 228만 8천을 넘어섰습니다. 고령자 가구의 40% 가까이가 혼자 사는 겁니다. 그 중엔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답한 분들이 무려 18.7%, 10명 중 2명은 완전히 홀로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60이 넘으면 누구나 한 번쯤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늙어서 살아갈 집 어디로 정해야 할까? 전원주택에 갔다가 1년도 못 버티고 돌아온 박 선생님,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석 달 만에 나온 최 여사님, 자식 집에 얹혀 살다가 관계까지 틀어진 이 사모님.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집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노후 30년을 살아낼 무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성공한 분들의 비밀, 실패한 분들의 아픈 교훈. 그 모든 걸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주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편리한 집의 착각. 병원 옆에 살면 안전하겠지?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실제로 병원 근처로 이사하신 분들을 추적해보면 대부분이 불과 6개월 안에 후회하십니다. 왜일까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앰뷸런스 소리에 가슴이 철렁, 창밖으로 보이는 응급실. 입구는 늘 불안한 그림자처럼 마음을 짓누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리로 실려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강남의 대형 병원 앞 아파트로 이사하신 조 선생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처음엔 이보다 안전할 수가 없다라며 환하게 웃으셨죠. 하지만 불과 석 달 뒤 다시 뵈었을 땐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앰뷸런스 소리가 밤낮 없이 들리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창문만 열면 환자들이 실려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밥 한 숟가락이 넘어가겠습니까? 병원 주변 상권도 문제입니다. 약국, 의료용품점, 장례식장 관련 업체들 매일같이 마주하는 간판이 온통 병과 죽음과 연결된 것들 뿐입니다. 그 속에서 희망적인 노후를 꿈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편리한 집은 어디일까요? 바로 복지관 근처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9만 6천여 개. 정부는 2027년까지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관 근처에 살면 매일 갈 곳이 있고 무료 식사 2끼, 건강 상담, 다양한 교육과 운동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혹시 며칠 안 보이면 김 선생님 왜 안 나오셨지? 하고 찾아주는 안전망까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 복지관 근처로 이사하신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8시에 체조, 9시엔 무료 아침 식사, 10시부터 서예 배우고 오후엔 노래교실 가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전에는 시간만 흐르던 내가 이제는 매일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두 번째 함정, 경제적인 집의 함정. 이제 우리 둘만 사는데 작은 집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오히려 넓어야 합니다. 첫째, 보조기구가 들어와야 합니다. 지팡이, 휠체어, 워커, 이 모든 게 공간을 차지합니다. 둘째, 의료기기도 놓여야 합니다. 혈압계, 혈당 측정기, 산소 발생기, 살다 보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셋째, 자식들이 와서 머무를 방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며칠 머물며 돌봐야 할 때가 생깁니다. 넷째, 무엇보다 좁은 집은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살 집이 아니라 갇힌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15평 이하 소형 아파트로 옮기신 분들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감옥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 연산동의 박할머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30평 아파트에서 12평 원룸으로 갔는데 관리비 주러 좋다 싶었죠. 그런데 살아보니 힘들어요. 침대 놓으면 걸어다닐 공간이 없고 옷장 문 열면 침대에 부딪히고 친구 불러 차 한잔 할 공간도 없으니 내가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적정 주거 20평에서 25평으로 권장합니다. 부부가 각자 방을 하나씩, 거실 겸 식당, 화장실 한두 개, 수납 공간까지 갖추는 구조 말입니다. 왜 각자 방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도 취미도 달라집니다. 한 분은 새벽에 주무시고 다른 분은 밤늦게까지 TV를 보기도 합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가족과 함께의 착각. 노후에는 자식과 가까이 살아야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사는 게 불안하니까 자식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같은 집에 들어가 함께 살면 처음 한두 달은 좋습니다. 손주 보는 재미, 며느리가 해주는 밥상,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며느리의 말수가 줄고 아들의 눈치가 느껴지고 손주들마저 할머니 있으면 시끄럽다는 말을 내뱉습니다. 부모도 모르게 화장실 가는 발소리를 죽이고 식탁에 앉아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안산에 사시는 이 할머니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해서 들어갔어요. 처음 한 달은 천국 같았죠. 근데 두 달째부터는 공기가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말수가 없어지고 아들도 괜히 예민해지고 손주들도 나를 피하는 것 같고 그때부터는 내가 이 집에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인가 싶었어요. 이보다 더 서글픈 말이 있을까요? 내 집에서조차 내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삶의 존엄을 송두리째 잃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옆방에 있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를 불러 술 한잔 마시는 것도, 부부싸움 한 번 하는 것도, 마음 놓고 쉬는 것도 모두 눈치가 보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가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이 갈등으로 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골디락스 거리, 즉 딱 좋은 거리라고 부릅니다. 걸어서 10분, 차로 5분. 이 정도 거리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금방 달려올 수 있고 평소에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할 수 있는 거리. 이 개념은 동화 속 주인공 골디락스에서 따온 말입니다. 골디락스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죽을,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침대를 고르며 딱 좋다고 말했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도 똑같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문제, 너무 멀어도 문제. 딱 좋은 거리가 필요합니다. 송도에 사시는 정할아버지가 좋은 예시입니다. 아들은 103동, 나는 107동. 걸어서 5분 거리예요. 급하면 바로 오고 평소엔 각자 편히 지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손주 보러 가고 가끔 며느리가 반찬 갖다 주고 이 정도가 딱 좋아요.
혹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그래도 혼자 사는 건 무섭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입니다. 붙어 살면서 원망을 키우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 살면서 웃으며 만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5년 노후 주거에는 또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1인 가구의 폭증입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23.6%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숫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으시죠? 4명 중 1명은 완전히 혼자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첫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둘째,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중장년층의 이혼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중 18.7%가 도움을 줄 사람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10명 중 2명은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이 철저히 혼자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도 바쁘고 멀리 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결국 부모 곁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누구나 혼자 살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고를 때는 반드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고립은 막아야 합니다. 사회와 연결되고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실버타운의 몰락과 아파트의 부활입니다. 실버타운이 대세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72%가 굳이 실버타운 갈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웬만한 실버타운 못지않습니다. 헬스장, 사우나, 도서관, 카페는 기본이고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24시간 관리 시스템, 상주 의료진까지 갖춘 곳도 있습니다. 일부 고급 아파트는 실버타운보다 더 좋은 시설을 자랑합니다. 둘째, 실버타운의 치명적인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단일 세대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또래들만 모여 있으니 대화 주제는 병원, 약, 장래 이야기뿐. 3개월만 지나면 내가 사는 건가, 죽음을 기다리는 건가? 라는 우울감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분당의 한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신 최 여사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설은 5성급 호텔 같았어요. 그런데 대화가 다 똑같아요. 어디가 아프다. 어떤 약 먹는다. 누구 돌아가셨다. 특히 식사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매일 죽음 얘기만 들으니 여긴 사는 곳이 아니라 대기실 같더라고요. 반면 아파트는 어떨까요?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발걸음. 이런 소리들이 곁에 있으면 나는 아직 세상의 일부다라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경기도 광명의 김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버타운을 견학해봤는데 너무 조용하고 우울했어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 등교 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직장인들 귀가하는 발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다면 또 한때의 로망, 전원주택은 어떨까요? 은퇴하면 전원주택에서 여유롭게 많이들 꿈꾸시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간 분들 중 85%가 3년 안에 도시로 돌아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잡초와의 전쟁. 봄이 오면 잡초가 무섭게 자랍니다.
젊을 땐 즐겁던 텃밭이 나이 들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역이 됩니다. 둘째, 난방비 폭탄. 전원주택은 열 손실이 커서 겨울이면 난방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나옵니다. 셋째, 응급 상황의 불안. 119를 불러도 도착이 늦고 병원은 멀고 결국 위급할 때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넷째, 고립감. 사람 소리가 사라진 공간에서 홀로 지내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천안으로 전원주택을 옮기셨던 이 할아버지의 고백이 가슴에 남습니다. 30년 꿈꾼 전원생활이었어요. 처음 반년은 좋았죠. 그런데 첫 겨울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난방비만 월 80만 원이 나와요. 눈이라도 오면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병원까지는 차로 30분. 제일 힘든 건 사람 소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경치는 예쁜데 너무 조용하니까 마음이 더 시끄러워지더라고요. 정리하면 노후 주거의 풍경은 지금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급증, 실버타운의 한계, 아파트의 재발견, 전원주택의 환상과 현실. 이 흐름을 제대로 읽고 대비해야 외롭지 않고 안전하며 진짜 살아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상황별로 어떻게 집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경제 상황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집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1. 경제력에 따른 선택 전략. 먼저 경제적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연금이 빠듯한 경우 월 100만 원 이하라면 이런 분들께는 복지관 중심 생활권이 정답입니다. 집이 작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잠만 자는 곳이고 하루 대부분은 복지관에서 보내실 수 있기 때문이죠. 복지관에서는 무료 식사 2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빼곡한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영어, 서예, 그림, 노래교실 같은 교육부터 혈압혈당 관리, 건강상담, 물리치료, 운동 프로그램까지 심지어 무료 영화 상영, 공연 관람, 견학, 여행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10만 원만 있어도 웬만한 문화생활과 건강관리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도 고려해 보세요. 월세가 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정말 저렴합니다. 65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과 자산 기준만 맞으면 입주 가능합니다. 서울 강북구 공공 실버타운에 사시는 박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월세 8만 원에 관리비 5만 원, 총 13만 원으로 살아요. 시설도 깔끔하고 또래들이 많아 외롭지 않아요. 1층엔 경로당이 있고 복지관도 걸어서 5분 거리라서 정말 만족합니다. 중간 경제력, 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라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이 정도 소득이 있다면 20평대 아파트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찬 배달 서비스는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면 일주일치 반찬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청소 도우미는 월 2회에서 4회, 1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필요할 때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유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경제력이 있다면 집을 고를 때 위치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 마트, 은행 같은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집값이 다소 높더라도 장기적으로 생활 편의성을 따져보면 오히려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경우 월 300만 원 이상이라면 프리미엄 신축 아파트, 고급형 실버타운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선택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선택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이죠.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과 어울릴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커뮤니티가 얼마나 잘 형성돼 있는지, 나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 건강 상태에 따른 선택 전략. 아직 건강하시다면 지금 괜찮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계단 있는 집도 괜찮아.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10년 뒤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 병원까지 도보 15분 이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세요. 나중에 운전을 못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약간의 불편이 있으시다면, 무릎이 아프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무조건 1층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과, 정형외과, 약국이 모두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처럼 정기 진료가 필요한 병은 병원 접근성이 생명입니다. 병원 가는 게 불편하면 치료를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 병이 악화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재택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인지 꼭 확인하세요. 2024년 현재 전국에 95개소가 운영 중이고 2027년까지 250개소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집에서도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인지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3. 성격에 따른 선택 전략.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시라면 도심형 복합단지가 좋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지하철이 연결된 곳에서 살면서 젊은 세대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젊은 사람들과 뭘 어울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젊은 에너지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조용한 주거지역에 중저층 아파트가 적합합니다. 다만 고립되지 않도록 도서관이나 작은 복지관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세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도 완전히 고립되면 우울증 위험이 커집니다. 도서관은 혼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는 절묘한 공간입니다. 혼자 있기 싫으시다면 커뮤니티 시설이 활발한 대단지 아파트가 제격입니다. 경로당, 주민 모임, 동호회 활동이 활발한 곳일수록 좋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은 같은 단지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인사하게 되고 안부를 묻다가 결국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 건강, 성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나에게 맞는 집을 고를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내 삶의 무대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고를 때 절대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한번 잘못 선택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첫째, 교통이 불편한 곳. 차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으면 운전을 포기해야 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시력은 흐려지고 반응은 느려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65세 이상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내 안전뿐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은 걸어서 5분, 지하철역은 15분 이내, 그리고 병원, 마트, 은행 같은 필수 시설도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경사가 심한 곳. 언덕 위 전망 좋은 집,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노후에는 그 길이 지옥이 됩니다. 무릎이 안 좋아지면 언덕 오르내리는 게 고통이고 심하면 집 밖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활동량이 줄고 건강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가능하면 평지, 그리고 주변에 평탄한 산책로나 공원이 있는 곳을 고르세요.
매일 걸을 수 있는 환경이 곧 건강입니다. 셋째, 관리비 폭탄. 5월 관리비가 20만 원을 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연금 생활자에게 관리비는 곧 고정된 짐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좋은 시설이니 관리비가 비싸다는 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관리가 잘 되는 곳이 관리비가 적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세요. 넷째, 젊은 층만 사는 신도시.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젊은 사람들만 사는 곳도 문제가 됩니다. 노인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소아과는 넘쳐나는데 노인과는 없고 경로당은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노인만 많은 동네도 활력이 없고 상권이 죽어 있죠. 가장 좋은 건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는 곳입니다. 다섯째, 의료진이 없는 실버타운. 겉으로는 시설이 좋아 보여도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으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입주 조건, 계약 조건, 위약금, 추가 비용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걱정해 보셨나요?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 어떡하지? 배우자와 사별할 수도 있고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 루틴의 힘. 혼자 살수록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복지관 체조, 10시에 도서관 신문 읽기, 오후 2시에 카페에서 차 한잔, 오후 4시에 마트 장 보기. 이렇게만 해도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 인사하고, 안부 묻고, 어느새 아는 얼굴이 늘어납니다. 또 하나는 하루가 의미 있어진다는 것. 집 안에만 있으면 무기력하지만 갈 곳과 할 일이 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서울 마포의 김할머니 말씀처럼요. 남편 돌아가신 뒤 우울했는데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하니 하루가 꽉 차더라고요. 이제는 외로울 틈이 없어요. 두 번째 비법, 작은 역할 만들기. 복지관에서 신문 정리, 도서관에서 책 정리, 아파트 화단 가꾸기. 작아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주거든요. 수원의 박할아버지는 아파트 텃밭을 돌보십니다. 이제는 이게 제 일이에요. 주민들이 박 선생님 덕분에 신선한 채소 먹는다고 인사할 때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세 번째 비법, 디지털 연결. 요즘 65세 이상 고령자의 74%가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은 필수죠. 카톡으로 자녀 손주와 연락하고 줌 모임이나 온라인 독서 모임에 참여하세요. 집 안에서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요리, 취미, 여행 채널을 보면 배우고 웃고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네 번째 비법, 안전망 구축. 혼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 한 명과 매일 안부 문자 주고받기, 비상 연락망 2~3명 확보, 복지사 정기 방문, 우유, 신문 배달 같은 생활 신호장치. 부산의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우유 배달받고 이웃이랑 아침 인사하고 복지사님도 오시고 딸하고는 매일 전화해요. 혼자 살지만 안심이 됩니다. 다섯 번째 비법,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만 있어도 집이 따뜻해집니다. 산책하면서 운동도 되고 다른 반려인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다만 내가 아플 때 누가 돌볼지,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지까지 책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비법, 새로운 취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취미는 인생을 살립니다.
젊을 때 하던 것만 붙잡지 말고 새로운 걸 시작하세요. 스마트폰 사진 찍기, 유튜브 만들기, 악기 배우기, 그림, 요리, 블로그, 특히 온라인과 연결된 취미가 좋습니다. 사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아요와 댓글이 달립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건 두렵지만 준비된 사람은 절대 고립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라는 건 단순히 집만 옮기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무대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 분석입니다. 최소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급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먼저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지금 사는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 예금과 적금은 얼마나 있는지,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임대 수입은 얼마인지, 매달 나가는 관리비나 생활비는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앞으로 20년을 버티려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도 미리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최소 200에서 300만 원은 의료비로 따로 잡아두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로는 더 들 수 있습니다. 건강 상황도 냉정히 점검해야 합니다.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무엇인지, 복용하는 약은 무엇인지,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은 어디인지 모두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향후 5년에서 10년간 건강이 어떻게 변할지도 예상해야 합니다. 가족력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이 어떤 병을 앓았는지 살펴보면 나도 비슷한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족 상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언제쯤 이사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거리에 살 것인지, 응급 상황 시에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지 미리 합의해 두셔야 합니다. 갑자기 이사한다고 선언하면 자녀들도 당황합니다. 부부끼리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세요. 항상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분은 도시를 원하고 다른 한 분은 전원 생활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 탐색입니다. 두세 달 정도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가격대를 비교해보면 같은 평수라도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은 물론이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동네마다 시세가 다릅니다. 복지시설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해당 지역에 복지관이 몇 개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이용료는 얼마인지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주요 지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버스 배차 간격은 어떠한지, 막차 시간은 몇 시인지 세밀하게 알아보세요. 의료시설도 중요합니다. 종합병원뿐 아니라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같은 생활 밀착형 진료 과목 병원이 가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정보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장 답사를 최소 3번은 가보셔야 합니다. 평일과 주말, 낮과 밤, 시간대를 달리해 확인해야 동네의 진짜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평일 낮에는 조용한데 주말에는 시끄럽고 낮에는 괜찮아도 밤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밤길이 안전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가면 거주민들과 직접 대화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시는 어르신들께 여기 사시면서 어떠세요? 관리비는 얼마쯤 나오나요? 병원이나 약국은 가까운가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1, 2주 동안 근처 숙소에서 생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장도 보고 병원도 가보고 복지관도 이용해 보면 이 동네가 나와 맞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대전으로 이주를 고민하던 한 선생님은 한 달 동안 매주 2박 3일씩 대전에서 지내보셨습니다. 네 번째 가서야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병원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책상 앞에서 보던 정보와 실제 생활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집 선택입니다. 한두 달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건 3가지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 복지관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 집, 병원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 집.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집은 아예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있으면 좋은 조건 5가지를 정합니다. 주차 가능, 남향, 저층, 조용한 환경, 관리비 저렴.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보세요. 마지막으로 포기할 수 있는 조건도 정해야 합니다. 넓은 평수, 신축 여부, 전망 같은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선택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을 고를 때는 관리비 고지서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근 1년치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향후 엘리베이터 교체나 배관 공사 계획이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곧 추가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부동산 중개사뿐만 아니라 법무사나 변호사의 확인까지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 시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집을 볼 때는 욕실 미끄럼 방지, 손잡이 설치 여부, 복도와 문폭이 보행 보조기 통과 가능한지, 단지 내 경사도, 야간 조도, 쓰레기 배출 동선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 작은 부분들이 노후 생활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사 준비입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가장 큰 과제는 물건 정리입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다 가져가면 새 집도 금세 복잡해집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추억의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실제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자녀와 나눌 건 나누고 기증할 건 기증하면 좋습니다. 행정적인 준비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 이전을 기준으로 은행, 보험, 카드, 통신사, 구독 서비스 등 주소 변경을 미리 리스트로 만들어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복지관은 이사 전에 미리 등록하고 프로그램도 예약해 두세요. 그래야 이사 직후부터 바로 생활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다니는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받아 새 동네 병원으로 전달해 두어야 만성질환 치료가 끊기지 않습니다. 이삿짐 업체는 최소 3군데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파손 분실 보상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스, 전기, 수도, 인터넷, 도시가스, 명의 변경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입주 전에는 욕실 미끄럼 방지,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같은 안전 보수를 하고 가구 배치는 동선이 넓어지도록 설계하세요. 현관이나 냉장고에 응급카드를 붙여두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름, 생년, 지병, 복용약, 주치의, 보호자 연락처 같은 정보가 있어야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정착입니다. 이사는 그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정착까지 이어져야 성공입니다. 최소 6개월은 적응 기간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첫 달에는 이웃과 얼굴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경비실에도 새로 왔다는 인사를 드리세요. 둘째 달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2, 3주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는 얼굴이 생깁니다. 셋째 달에는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세요. 걷기 모임, 등산 모임, 노래 모임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 참여하면 금세 친구가 생깁니다. 넷째 달에는 단골 가게를 만드세요. 자주 가는 미용실, 카페, 반찬 가게, 약국 같은 곳에서 주인과 친해지면 동네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달에는 응급 연락망을 만드세요. 가까운 이웃과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세요. 자녀와는 주 1회 고정 통화나 식사 약속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째 달이 되면 동네가 익숙해지고 사람도 생기고 생활 루틴도 자리 잡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사에 대한 만족도를 점검해 보세요. 만족스럽다면 성공한 것이고 불만족스럽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 보완하세요. 결국 이사의 성공 여부는 집을 고르는 순간이 아니라 정착 과정에서 판가름 납니다. 좋은 집은 벽지와 대리석이 아니라 동선, 안전, 사람, 그리고 삶의 리듬이 만듭니다.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가면 누구나 후회 없는 노후의 무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건강할 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장면이 어느 날 문 앞에 서지요. 그래서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두면 당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분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건강 악화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 집은 곧바로 돌봄의 현장이 됩니다. 그날 바로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두세요. 문턱은 넘어짐의 시작이니 과감히 없애고 욕실과 침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밤길 동선에는 작은 조명을 켜두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발이 먼저 안심하도록 만듭니다. 침대 높이는 앉았다 일어나기 쉬운 수준으로 맞추고 휠체어나 워커가 통과하도록 가구 간격을 넓혀 통로를 확보하세요. 이렇게 공간이 달라지면 못한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 연결을 신청해두면 회복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재택 의료가 가능한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고 방문 간호, 방문 재활, 의사 왕진을 연계해 치료의 끊김을 막으세요.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아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를 붙이면 보호자 없는 시간대의 불안도 줄어듭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제도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와의 사별은 마음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이럴 때는 판단이 흐려지기 쉬우니 큰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적어도 첫 6달은 집 매각이나 도시 이동 같은 결정을 미루고 생활의 리듬부터 회복하세요. 사람을 꾸준히 만나는 일정이 빈틈을 메워줍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복지관과 도서관을 고정 방문지로 정하고 자녀나 가까운 지인과는 정해진 요일에 식사 일정을 잡으십시오. 복지관 상담을 통해 상실감과 우울감을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숨통이 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어두워집니다. 몸을 움직여 약속의 장소로 나가면 생각보다 빨리 빛이 들어옵니다. 경제적 위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불어나고 수입이 줄어들면 생활이 갑자기 가팔라집니다. 이럴 때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먼저 현금 흐름을 살리고 지출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부터 하십시오.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평수를 줄이는 결정을 미루지 말고 생활 인프라가 탄탄한 저비용 지역으로의 이동도 검토하세요. 집은 자산이지만 지금의 삶을 지탱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동시에 기초연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해 신청하세요. 자격이 되는데도 남 눈치 보인다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노후의 안전망은 체면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적절한 지원은
다시 일어서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가족 갈등은 마음의 근육을 소모시킵니다. 말이 말 위를 덮어버리기 전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수록 답장을 늦추고 감정이 빠진 다음 날의 말로 다시 적어보세요. 관계가 냉각되면 혼자 풀 수 없는 매듭이 생깁니다. 이런 때는 가족과 가까운 친척, 오랜 친구, 신뢰하는 종교 지도자처럼 중간 다리를 세우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우리 셋이 날짜를 잡고 1시간만 이야기하자. 오늘은 결론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자. 같은 작고 분명한 약속부터 시작하세요. 물리적 거리는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 서로의 자유를 갉아먹는 동거 대신 걸어서 10분, 차로 5분의 딱 좋은 거리로 재배치하면 관계가 숨을 쉽니다. 애써 쌓은 정은 공간을 바꾸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하려면 한 장짜리 비상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휴대폰과 현관 안쪽에 2버전으로 만들어 두세요. 내 지병과 복용약, 주치의와 단골 약국, 복지관, 주민센터, 재택의료 연락처, 자녀와 이웃의 비상번호, 집 비밀번호와 예비열쇠 위치, 보험증권 신분증 보관 장소를 한눈에 보이도록 적습니다. 하루 한 번 안부를 주고받는 이웃 한 명과의 약속도 여기 적어두세요. 응급실에 가야 할 때를 대비해 진료카드와 약 목록, 휴대용 충전기, 최소한의 현금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현관 옆에 걸어두면 갑작스러운 밤에도 허둥지둥하지 않습니다. 노후의 변수는 막을 수 없지만 대처는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집은 안전하고 돌봄은 이어지고 사람은 끊기지 않게 오늘 저녁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현관 불빛을 하나 더 켜고 안부를 주고받을 이웃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비상연락처를 휴대전화에 단축번호로 저장하는 것. 작은 준비가 위기의 문턱을 낮춥니다. 준비된 노후는 겁이 줄고 하루가 다시 내 편이 됩니다. 이번엔 사례를 이야기처럼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보면 어디서 속도가 붙고 어디서 발이 빠지는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먼저 성공 이야기부터 보시죠. 68세 김영수님은 은퇴 직후 하루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텔레비전만 보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저녁에는 왠지 모를 허무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그 허탈한 기분은 말로 다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수님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복지관 근처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마음속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 낯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8시에 복지관 가서 체조하고 9시에 무료 아침 먹고 오전엔 서예 배우고 오후엔 당구 치고 저녁엔 노래교실 가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매일 반갑게 인사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김영수님의 성공 비결은 분명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꾸준히 활용해 낯선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찾으면서 삶의 리듬을 되찾으신 겁니다. 결국 집을 옮긴 것이 아니라 삶의 무대를 새롭게 바꾸신 것이죠. 이번에는 박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 박순자님은 평생 대도시 중심에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공기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관리비만 매달 30만 원.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네. 그 한숨 속에서 박순자님은 중소도시로 이사할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너무 멀지 않아? 우리 보러 오기 힘들잖아. 그러나 박순자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 일주일씩 살아보신 겁니다. 아침에는 시장에 가보고
낮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밤에는 동네를 걸으며 안전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체험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기차 타면 1시간 반이면 돼요. 생활비는 서울의 절반이고 남는 돈으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무엇보다 온천 덕에 무릎이 한결 좋아졌어요. 지금 자녀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더 건강해지셨다. 박순자님의 성공 비결은 충분한 체험과 가족 설득이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몸으로 확인했고 그 결과를 구체적인 근거로 가족에게 설명했기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 사례도 보겠습니다. 이철민님 66세. 그는 평생 꿈을 안고 계셨습니다. 은퇴하면 전원주택에서 살겠다는 것. 마침내 충청도의 한적한 시골에 2,000평 대지와 50평 주택을 마련하셨습니다. 마당이 넓고 텃밭이 있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처음 6개월은 말 그대로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난방비만 월 80만 원, 눈이 내리면 제설 작업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병원까지는 차로 30분. 경치는 예쁜데 사람 소리가 없으니까 마음이 더 시끄럽더라고요. 결국 1년 반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철민님의 실패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겨울철 상황을 미리 체험하지 않은 것, 의료 접근성을 무시한 것, 유지비를 과소평가한 것, 고립감을 견딜 준비가 없었던 것, 전원 생활의 낭만에만 기대고 현실을 간과한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미영님, 69세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그는 고급 실버타운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3억 원의 입주금을 내고 들어간 곳은 5성급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균열이 보였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은 모두 또래. 대화 주제는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부고 소식뿐이었습니다. 여기는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실 같았어요. 결국 6개월 만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주금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말이죠. 실패 원인은 4가지였습니다. 단일 세대 공간의 한계, 커뮤니티 구성 확인 부족, 계약 조건 검토, 미흡, 체험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결국 중요한 건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삶을 채워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이 4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꾸준히 몸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루틴, 충분한 체험, 가족과의 합의. 실패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료 교통 접근성 무시, 유지비 과소평가, 커뮤니티 확인 부족, 체험 없는 결정.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어떤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뜰지, 낮에 어디로 향할지, 저녁에 누구의 얼굴을 마주할지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보다 먼저 체험서를 써야 합니다. 낮과 밤, 평일과 주말, 비 오는 날과 눈 오는 날까지 적어도 3번은 직접 살아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노후 주거는 어떻게 변할까요?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지금, 노후 주거 역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먼 얘기겠지 하고 넘기시면 10년 뒤에는 큰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그림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2030년의 노후 주거를 미리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변화는 스마트홈 기술입니다. 이제는 집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낙상을 감지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됩니다. 오늘은 활동량이 평소보다 적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혈압약 드실 시간입니다. 같은 알림이 실제로 울리게 되죠. 이미 현실이 된 서비스도 있습니다.
SK텔레콤의 AI 케어는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이상이 감지되면 가족이나 돌봄 기관에 바로 알려줍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재택의료와 원격 의료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2027년까지 전국 250개소로 늘어날 예정인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가 직접 집을 방문해 진료하는 체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방문이 힘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서비스가 될 거예요. 특히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집안에서 대부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입니다. 독일의 멀티 제너레이션 하우스가 대표적인데, 같은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구조예요. 청년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도와주고 어르신들은 아이 돌봄이나 요리를 나눠주는 시기지요. 한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범 운영하는 세대 통합형 임대주택은 청년과 어르신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한층 강화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주 3회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벨을 누르면 24시간 대응센터로 즉시 연결되는 체계가 운영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가 늘어나 집에서도 더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치매 예방부터 관리까지 주치의가 책임지는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투자해야 할 생활 아이템도 달라집니다. 낙상 감지 센서, 응급 호출 버튼 같은 IoT 기반 안전 장비들이 이미 시중에 나오고 있고, 의료용 전동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 같은 이동수단은 운전을 그만둔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발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동네 안팎을 누비며 교통약자의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과거에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직접 나가야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동네 소셜 네트워크 앱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화상 프로그램으로 집에서도 취미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해도 집안에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노후 주거는 단순히 어디서 살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술을 받아들일지, 어떤 제도를 활용할지, 그리고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지가 여러분의 노후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준비한다면 10년 후의 여러분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하며 활기찬 일상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단계입니다. 집을 고를 때는 그냥 괜찮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작은 차이가 노후 30년의 행복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들고 다니는 노후 주거 체크리스트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을 보러 가실 때 이 리스트만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집 자체 체크. 먼저 집 자체부터 보셔야겠죠. 평수는 20평에서 25평이 가장 적당합니다. 최소한 18평은 되어야 답답하지 않고 너무 크면 관리가 힘들어요. 방은 반드시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부부 각자 방이 있어야 서로 방해하지 않고 편히 지낼 수 있거든요. 화장실은 2개가 이상적입니다. 특히 하나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합니다. 층수는 5층 이하가 가장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10층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 가능하면 낮은 층이 안전합니다. 발코니는 꼭 있어야 합니다. 빨래도 널고
화분도 키우고 가끔 나가 바람도 쐬고 발코니가 없는 집은 정말 답답합니다. 주차 공간도 꼭 확인하세요. 본인이 운전을 못하더라도 자녀들이 찾아올 때,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리비는 월 15만 원 이하가 좋습니다. 연금 생활에서 관리비 부담이 커지면 스트레스가 배가 됩니다. 관리비 내역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주변 환경 체크. 이제 주변 환경입니다. 복지관은 걸어서 15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 꾸준히 다니게 됩니다. 병원은 최소한 내과가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야 하고 종합병원은 차로 20분 이내여야 합니다. 약국은 도보 5분, 가능하다면 24시간 약국이 근처에 있으면 더 안심이 됩니다. 마트는 걸어서 10분 이내가 좋아요. 매일 장 보러 갈 수 있는 거리여야 생활이 편리합니다. 은행도 도보 15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 ATM이 아니라 창구 업무가 가능한 지점이어야 하죠. 공원이나 산책로는 5분 거리 안에 있는 게 최적입니다. 매일 걸으실 수 있어야 하니까요. 대중교통도 중요합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5분, 지하철역은 15분 이내가 이상적입니다. 언젠가는 운전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대중교통 접근성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교통 체크. 자녀 집까지는 차로 30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자주 오고 응급 상황이 생겨도 바로 달려올 수 있습니다. 대형 병원은 차로 20분, 시내 중심가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가 적당합니다. 그래야 문화생활이나 쇼핑도 가능하지요. 커뮤니티 체크. 경로당은 단지 내에 있거나 도보 5분 거리면 최고입니다. 이웃과 자주 얼굴을 트는 공간이 가까워야 외롭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는 도보 10분 이내, 문화센터는 도보 20분 이내면 이상적입니다.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은 교회, 성당, 절 같은 공간도 15분 안에 있는 게 좋습니다. 경제성 체크. 집값은 전체 자산의 70% 이하로 하셔야 합니다. 모든 돈을 집에 묶어두면 생활이 퍽퍽해집니다. 월 고정비는 연금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세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다 합쳐서 연금의 50%를 넘지 않아야 여유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가능성을 보셔야 합니다. 5년 안에 매매가 가능한 입지인지, 혹시 필요할 때 전세나 월세로 돌릴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노후 주거는 들어가는 순간 끝이 아니라 언제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전국 각지에는 노후에 살기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환경과 분위기가 다르니 본인의 생활 방식과 성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은 복지관이 여러 곳 있어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부합니다. 아침이면 북한산을 오르는 어르신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나 건강체조를 하는 모습이 흔합니다. 전통시장도 가까워서 장 보러 가는 길이 정겹고 지하철역이 가까워 교통도 편리합니다. 다만 언덕이 많아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힘든 동네일 수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걸어 다니기 편하고 동네마다 작은 공원들이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대형마트, 병원, 은행 같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살기 편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단, 아파트 연식이 오래돼서 집 내부가 낡은 경우가 많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양천구 목동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닌 곳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이 가까워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문화센터와 공연장도 많아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지하철이 있어 강남과 여의도까지 쉽게 갈 수 있지만 학원가가 많아 다소 시끄럽고 집값과 관리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경기도로 내려가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은 계획도시답게 도로와 공원이 잘 정비되어 있어 쾌적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 같은 대형 병원이 가까워서 의료 서비스도 뛰어납니다. 지하철이 여러 노선 지나고 판교가 가까워 자녀들이 오가기도 편합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전반적으로 높아 경제적 여유가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복명동은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관절이 불편하거나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은 온천에서 피로를 푸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을지대학교 병원 같은 대형 병원도 가까워 의료 인프라도 좋습니다. 서울보다 생활비 부담이 적은 점도 장점이지만 자녀가 수도권에 있다면 거리가 멀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은 문화적인 색깔이 짙습니다. 덕진공원을 산책하며 사계절 풍경을 즐길 수 있고 도서관과 예술회관에서 취미와 문화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주 특유의 맛있는 음식과 한옥마을도 가까워 삶의 재미를 더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서울만큼 편리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은 신도시답게 깔끔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병원, 학교, 쇼핑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바다도 가까워 주말마다 바닷가로 나가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개발이 젊은 세대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노인 특화 시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휴양지형 지역도 있습니다. 제주시 노형동은 제주 중심지라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공기도 맑습니다. 바다와 한라산이 가까워 아침에 바다 보고 저녁에 산책 나간다는 말이 어울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태풍 위험이 있고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자녀들이 자주 오가기 어렵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은 바다와 가까워 산책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온천도 있어 건강관리에 유리하고 대형 병원도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지나 부산 시내 이동도 편리합니다. 다만 태풍과 습도 문제는 감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생활을 원하느냐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책과 복지관을 원한다면 미아동, 편리함을 원한다면 상계동, 문화생활을 원한다면 목동이나 전주, 자연을 원한다면 제주나 부산, 각자의 삶의 방식에 맞는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옆집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는 노후 주거의 함정들, 상황별 선택법, 실행 전략, 성공과 실패 사례, 그리고 미래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집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집을 채워가느냐에 따라 같은 집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복지관에서 만난 87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할머니,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세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 나이 든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나이 들면 불행해지는 거야. 그 한마디에 많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 할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75세에 스마트폰을 배웠고 80세에 유튜브를 시작했어. 지금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저는 그 순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연결되고 새로운 것을 꿈꾸는 그 모습 자체가 삶의 힘이자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노후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설레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세월이 주는 경험과 지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아직 늦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가까운 복지관을 찾아가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눠보세요. 거기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둘째, 앞으로 살고 싶은 거주지 후보를 3군데만 정해보세요. 직접 걸어보고, 직접 마트도 가보고, 주변 병원도 확인하면서 내 삶과 맞는 곳인지 느껴보는 겁니다. 셋째, 응급연락망을 만드세요. 믿을 수 있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단골 병원과 연결망을 만들어두면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이 생깁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장기요양보험 같은 제도도 알아두시고 새로운 취미 하나쯤 배우며 세상과 연결되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공간이고 지친 마음이 위로받는 자리이며 꿈을 키우는 터전이어야 합니다.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고 언제든 나를 다시 세워주는 집이라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좋은 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라도 켜졌기를 바랍니다. 그 불빛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노후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 인생의 2번째 봄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혼자 준비하는 노후보다 함께 준비하는 노후가 훨씬 더 든든하고 따뜻하니까요.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